반갑습니다. 네, 리치톡톡입니다. 네, 오늘 요 시간에는 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원래 이제 제가 이 빅데이터 부동산 강의를 하려면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3시간의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 일단 그닥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일단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의 규제도 완전 지금 엄청 강해졌고, 그래서 과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아마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가지시고 나면은, 대략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왔고, 또 그 다음에, 시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어디가 그래도 좀 유망하고, 어디가 좀 별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큰 흐름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본 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정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코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정상까지 가는 코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급한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매우 다양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상까지 가는데 뭐가 맞다? 그런 건 없고요. 굉장히 다양한 코스가 있다는 걸 아시고 빅데이터로 접근하는 제 이야기조차도 정답은 절대로 아니고 여러 코스 중에 하나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부동산 빅데이터를 하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한 3년, 2011년부터 제가 3년 동안 부동산을 정말 공부만 했었는데요. 그래서 꽤 많은 부동산 관련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듣고 했지만 막상 이제 3년 동안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막상 이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명확한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첫째, 과연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는지, 만약에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혹시라도 끝물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서울에다 하는 게 맞는 건지 지방에다 하는 건지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투자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경매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반 매매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사실은 이제 주변에 구해봤는데 뭔가 이제 속 시원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견해, 사심이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투자 지표가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부동산 빅데이터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빅데이터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려고 귀가 또 얇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아픈 경우 여기다 하면 돈 돼. 근데 대부분 거기다 이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정보들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판단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했으니까 과연 지금 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좀 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저는 답을 좀 많이 찾았고요. 이제는 뭐 데이터만 있으면 누구라도 전문가가 되는 시대가 왔고요. 크게는 4장으로, 오늘의 강의는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세상에 오고 있다. 이 내용은 이제 시간상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왔는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과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는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연 이걸 같이 할 수 있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래서 투자 지역 선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리치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빠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왔는지 이 부분을 알려면 자산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사계절이 있듯이 자산 시장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자산 시장의 사계절은 9년에서 한 12년 정도, 대략적으로 큰 흐름상 한 10년 정도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자산 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각 계절마다 특징이 있고요. 자산 시장의 여름은
자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가 아니라 이제 탐욕에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주는 그런 시간이 자산 시장의 여름이고요. 그리고 짧은 가을과 그 다음에 아주 추운 겨울 그래서 IMF나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겨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기가 온 다음에 봄이 또 아주 오랜 기간에 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의 봄은 금융위기 이후로 2007년 초반까지 1, 4분기 정도까지가 자산시장의 봄이었고 그래서 봄은 좀 추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자산시장의 여름이 2017년 이제 4월 달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가 제 블로그에도 제가 2017년 4월 달에 자산시장의 여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글을 제가 올렸었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자산시장의 계절마다 적합한 투자 기간과 제철 요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는 짧은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이제 두꺼운 옷을 입죠. 그래서 자산시장이 여름에는 뭐예요? 자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투자 어떤 수익률이 결정되는 그런 자산에다가 이제 운용을 좀 하시면 되고 자산시장의 겨울에는 아주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은행 예금이나 이렇게 아주 이제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겨울을 어떻게 보내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얼어 죽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뭐 여름에는 나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잘 몰라서 나는 그냥 자산시장 여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다 예금을 이렇게 해놓는다라고 해도 뭐 사실 망할 일은 없잖아요. 남들보다 돈을 적게 덜 벌 뿐이지. 하지만 자산시장의 겨울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얼어 죽는. 그래서 그때 자칫 주식이나 부동산에 또 혹은 많은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를 해놓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시장의 큰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약간의 좀 오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부동산이 하락한다,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죠. 또 미국 금리가 대한민국 금리보다 높으면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해놨던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대한민국 부동산과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금리 변화에 따른 자산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앙드레 토스콜레니가 이야기한 이 달걀 이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이 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이제 매우 위험한 신호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고 이 인하했던 금리를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충분히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굉장히 경기 회복의 그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가격들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경기에 점차 이제 이상 신호가 생기면서 다시 또 금리가 하락하고 이 사이클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 금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국과 미국 금리 2000년부터 최근 2018년 8월 달까지의 금리 데이터고요. 자, 보시면 먼저 금리 인상기. 금리 인상은 누가 먼저 하느냐? 전 세계 경제 대장이 미국 먼저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대략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따라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2000년대에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2004년 6월 달부터 먼저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2005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201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이 2016년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긴 했지만 이때는 딱 한 번 했고요. 그 다음 쭉 안 하다가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거는 2016년 연말부터 2015년 말에 한 번 올리고 2016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1월 달에부터 미국이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그로부터 또 한 1년 정도가 지난
2017년 11월 말에 또다시 대한민국도 처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패턴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먼저 금리 올리고 대한민국이 따라 올리고 그래서 지금은 2006년 한 초반 정도와 금리로 놓고 보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인상기에, 즉 대한민국 과거 사이클상 보면 이게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9월 달까지예요. 예. 그래서 한 2008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2007년 연말 정도까지가 금리 인상기였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5년, 6년, 7년이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주식의 이 자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시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경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지는 경기로 인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금리가 더 높았던 시기, 보시면 2005년 7월 달서부터 2007년 9월 달까지가 미국 금리가 대한민국 금리보다 더 높았던 시기고요. 이 시기가 자산 시장이 가장 대한민국이 좋았을 때고요.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도 바로 얼마 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그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06년 초반 정도, 중반 정도 그렇게 큰 흐름상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기의 이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금리 인상기 2005년 9월 달부터 2008년 9월 달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이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인데, 이 빨간 점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금리 인상기 때 누가 많이 상승을 했냐면 경기, 서울, 인천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장 많이 가 있죠. 보신 것처럼 거의 37%, 38% 가까이 매매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 때를, 그리고 내려간 데는 거의 없죠. 뭐 대전이나 대구 요 정도만 지금 과거의 금리 인상기 때 살짝 내려갔고, 대부분의 시도는 다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도 규제가 가장 강했던 수도권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냈었고요. 이번 사이클에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했던 2017년 8월달 이후로 지금 서울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 금리 인상기와 비슷한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주제는 일단 스킵을 좀 할게요. 일단 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는 잠깐 스킵을 좀 하고요. 대출 이야기는 좀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각종 이제 언론에서 지금 대출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상 최대 대출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제가 저의 비유를 잠깐 드려보면, 제가 5년 전에 대출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제가 대출이 얼마냐면 5억 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라는 사람은 지금 대출이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험한가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늘어난 만큼 그 이상으로 제 자산이 불어났다라면 대출이 불어나긴 했지만 저는 위험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대출은 늘어났는데 이 대출 늘어난 것 대비해서 제가 자산이 늘지 않으면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출만 가지고는 절대로 위험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예금 데이터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금 데이터까지 같이 보시면 이 빨간 게 대출 데이터고요. 이 초록색이 예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지금 1546조로 지금 은행 대출은 사상 최대예요.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예금 또한 1337조로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예금도 대출도 사상 최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금이 증가하는 속도 대비 대출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보면 대출의 위험도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예금으로 나눠봤습니다. 대출을. 그래서 보시면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0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금보다는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 정도 선을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아니 주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가 넘으면 상당히 위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상 놓고 보면 언제부터 주의 단계로 들어섰냐면 2007년부터 20% 이상으로 가서 주의 단계로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으로 올라간 거는 2007년 중순 정도, 연말 중 한 9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달서부터 사실은 대출이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고, 근데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이때는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을 못 사서 2007년 연말 정도는 안달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펀드도 그때는 줄 서서 가입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을 놓고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이후로 계속 이게 쭉 대출 위험도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근은 매우 안전된 상태로 지금 몇 년 동안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약간 지금 꺾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출보다는 예금이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좀 더 빠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출 위험은 별로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는 이제 은행권에 있는 돈만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뽑아본 거였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돈입니다. 우리가 이 금융자산이 어디에 있냐면 은행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데 상호, 금고 뭐 이런 데도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있는 돈. 그래서 이 모든 금융권에 있는 돈 데이터를 제가 다 예금과 대출 데이터를 다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예금입니다. 예금이 대출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출 증가 속도보다는 예금에 대한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나타낸 게 요 뒤에 이 막대 그래프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2006년 지나고 2007년 지나니까 어때요? 빨갛게 된 것으로 점점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매우 사실은 대출의 위험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위험도로만 놓고 보면 지금은 대한민국은 매우 지금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여기는 이 데이터가 지금 조금 느려서 18년 5월 달까지의 기준이고요. 최근 데이터라 보면은 조금 요건 좀 늘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주택버블 인덱스라고 해서 제 책에도 이제 남아있는 지표인데요. 요게 지금 요게 낮으면은 전체 주택시장에 버블이 없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택시장에 버블이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 2017년 초반에 바닥 찍고 지금 이제 버블 인덱스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버블이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고요.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요게 이제 주의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위험하겠죠. 아마도 내년 정도쯤에, 내년 뭐 하반기 정도쯤 요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왔나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일단 위험 신호가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요거는 일단 먼저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소득이나 집의 분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분위라고 하시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중산층, 그래서 이게 1분위부터 5분위까지가 있는데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주황색이 뭐냐면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소득 대비한 전세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은 뭐냐면 중위 가구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의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득 대비했을 때 그만큼 집값이 싸다라는 거고요. 이게 쌀 때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언제가 제일 쌌냐면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한 중순 정도까지, 이때가 소득 대비한 집값이 가장 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집을 사기에 가장 좋았던, 중산층 기준으로 서울의 집을 사기에 가장 좋았던 시기는 2013년 중순서부터 2015년 중순까지였고요. 지금 베스트 타이밍이 끝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금리 터진 바로 직후가 11.9였는데 지금 얼마냐면 12.8이에요. 그래서 소득 대비한 지금 주택 가격은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은 지금 사상 최대로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빨간 선, 중위 가구의 소득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금리가 끝나고 나서 쭉쭉쭉쭉 예, 굉장히 상승을 잘 해오다가 보시는 것처럼 2014년서부터 조금씩 이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최근 16년, 17년은 어때요? 지금 오히려 지금 꺾이고 있고 요 빨간색 점선이 추세선이라는 건데 보시면 추세선이 앞으로는 지금 꺾일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소득이 지금 정체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앞으로도 어디까지 부동산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만 놓고 봐서는 이제는 위험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놓고 봐도 지금 이제 사상 최대치의 지금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도 베스트 타이밍은 13, 14, 15년 정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말고 또 어떤 데이터를 보셔야 되냐면 대부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주택을 살 때 대출을 껴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이자를 납입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면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걸 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대출로 갚고 그래서 그 대출을 갚아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100보다 크면 클수록 대출을 껴서 큰 무리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가 100보다 크면 클수록 주택 구매력이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전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13, 14, 15, 16년까지가 가장 집을 사기에 베스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으로 놓고 봐도 13년 중순서부터 14년, 15년 이걸로 이 데이터까지 놓고 보면 16년 중순 연말 정도까지가 사실은 집을 대출을 껴서 집을 사기에 가장 부담이 없고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미 이제는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이 금리 데이터인데요. 대출 금리가 2016년에 중순에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는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와 대출의 금리는 상반관계입니다. 얘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근데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좋지 않아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체되고는 있지만 큰 추세는 지금 금리가 인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택 구매력 지수는 점점 떨어질 것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적의 이 주택 구매력 지수로 놓고 봐도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지금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서울, 경기도 다 비슷하고요. 근데 기타 지방이라고 하면 뭐 경기도가 아니라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가 이제 기타 지방이고요. 기타 지방을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때가 또 굉장히 금리가 오히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에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고요. 그만큼 기타 지방은 2010년도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다음 요번에 이제 신용경색 인덱스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블로그에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비밀 댓글로 또 많이 주시고 도대체 이 신용경색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공개를 좀 아직은 하기가 좀 힘들고요. 하지만 이 신용경색 인덱스를 보시면 향후에 1년이나 1년 정도 후에 과연 리스크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IMF 때 금리 위기 때도 다 이 데이터가 맞았고 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오는 위기에 이 신용경색 인덱스 또다시 맞출 것이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신용경색 인덱스 말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프 지금 하단축이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를 혹시 조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휘님? 예, 여기서 지금 방송에서 그래프 지금 하단 축이 여기 지금 보면 조금 요 밑에가 잘렸는데 네. 이걸 혹시 낮출 수 있나요? 이걸 좀 더 밑으로 내릴 수 있나요? 요거. 내릴 수 있네요? 예, 됐습니다. 네. 가운데로 보셔. 네네. 네. 자. 네. 자, IMF 때도 보시면 요 신용경색 인덱스가 96년 초중반서부터 경제위기 임박 단계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반 후인 97년 11월 달에 IMF가 터지면서 신용경색 인덱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2007년 초반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가 갑자기 2007년 초중반부터 갑자기 증가를 하더니 2007년 9월 달에
경기위기 임박 단계로 들어섰고요. 그로부터 1년 정도 후인 2008년 10월 달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네. 그래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신용경색 인덱스가 위기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어떤 예측을 하는 상당히 이제 유용한 데이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신용경색 인덱스가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낮습니다. 지금 100도 안 돼요. 그래서 2017년 말 18년 초에 지금 바닥 찍고 지금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봐야 지금 91%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향후 1년에서 1년 반 안에 위기가 올 가능성은 최근 10년 동안 중에서 가장 낮다. 매우 지금 낮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정부의 정책은 완화 정책, 위기가 터지면 완화를 하고요. 또 완화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또다시 규제를 하고요. 규제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위기가 또 터지고요. 그럼 또다시 완화하고 규제하고, 그래서 위기가 터지고 완화하고 규제하고 또 위기 터지고 완화하고 규제하고, 이 큰 흐름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황색이 매매가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이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주춤할 수 있지만 큰 흐름, 어떤 시중의 통화량이라든지 또 자산시장의 여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큰 흐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꺾인다라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번에도 지금 너무나도 이제 강력한 정책들을 펴냈지만 뭐 잠깐 좀 몇 개월 정도는 주춤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게 한 반년 이상 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더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다시 아마 꽤 큰 좀 상승의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 그래서 자산시장의 계절, 금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왔는지, 그래서 자산시장의 계절로 봤을 땐 지금 이제 여름 후반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후반부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는 거의 끝물까지 한 2년 정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반년 정도는 있고요. 2년, 그래서 1년 반에서 한 2년 반 정도가 마지막 지금 파동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리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2006년 초반과 유사합니다. 금리 인상 초반부죠. 이걸로 놓고 봐도 한 2년 정도 지금 남은 거고요. 그다음 대출 위험 인덱스,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전혀 지금 대한민국 대출에 위험한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우 안전한 신호고요. 그 다음에 주택 버블 인덱스, 주택 시장의 전체 버블이 어느 정도 있냐,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낮은 축이다. 그래서 아직은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그 다음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이걸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최적의 시기는 끝났고, 이걸로 놓고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되죠. 그 다음 주택 구매력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최고로 좋았던 시기는 13, 14, 15, 16년인데 그래 지금 하락 중이긴 하지만 2009년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요. 왜? 대출 금리가 2009년 10년보다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 구매력 지수로 놓고 봤을 때도 아직은 좀 살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신용경색 인덱스로 놓고 봤을 때 향후 1년에서 1년 반 안에 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 큰 흐름은 뭐 이 정부 규제로 잡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면 지금 부동산 투자의 최적기는 끝났습니다. 최적기는 언제예요? 2014, 15, 16년이 최적기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부동산 탐욕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신호가 데이터로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호황은 지금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남았다. 물론 지역별로는 다 다릅니다. 근데 큰 흐름상 말씀드리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남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잘 사는 게 물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잘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왜? 한번 뭐 분위기가 바뀌면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팔고 싶어도 이제 안 팔립니다. 한번 온도가 바뀌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시는 거는 향후에 파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고요.